우주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관념적 존재, 신은 어디에 있는가? 기성 종교의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신, 때로는 우리의 문명을 잔인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문명을 성숙하게 만들었던 고전적 개념에서의 이해 가능한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존재는 얼핏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직접 관측되고 있는 현실과 우주를 보면 신은 결코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으며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선 전지하기 위해선 우주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 다른 큰 사건을 야기하는 우주의 모든 시나리오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매우 작은 불확정적인 사건의 위치와 속도를 주사위를 던지기 전부터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정보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정보도 모조리 알고 있으며 시공간의 인과율과 법칙을 초월하여 모든 시간축에서 모든 공간에 대해 모든 정보와 법칙을 알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과학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던 것처럼 안 되는 게 될 수도 있는 것이 과학이지만 우주의 4대 힘, 불확정성 원리, 엔트로피,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에너지 동등성, 원심력과 구심력, 만유인력, 자유낙하, 작용 반작용, 지렛대의 원리, 광속 불변 등 우주의 근간이 되는 법칙들은 과거의 우주의 근간을 이뤘던 천동설 같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기 위해 이론을 만드는 건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이론에 대한 의심과 검증을 배제해버리거나 의심을 모독적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순간 합리주의는 부서지게 됩니다. 이거 오웨이 영상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현생 인류인 여러분이 만년 후 지능이 증강된 테라젠 모도소 폰트들의 우주관에 이입하기 쉽도록 서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게 된 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깔린 이론이 있고 일부는 증명되었으며 그러한 법칙으로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합리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시대가 흐를수록 아는 게 많아지면서 점점 더 합리주의적으로 변해왔습니다. 그렇게 만년이 흐른 뒤에는 어떨까요? 신앙주의가 무너지게 될까요? 우주의 근간이 되는 법칙들은 뭔가 하나를 바꾸는 순간 그것을 토대로 삼은 다른 법칙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법칙을 설명하는 일에 다른 법칙들이 근거로서 사슬처럼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된다고 했다간 사슬처럼 엮인 다른 법칙들도 전부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진보로 광속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초광속이 가능한 우주에서 그것을 실현한 다른 존재들에 대한 증거나 흔적이 필요하고 초광속을 이용하여 과거에서 온 존재들의 증거나 흔적도 있어야만 합니다. 초광속이 가능한 수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광속을 불변의 상수로 집어넣은 모든 공식들이 합리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주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초광속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법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수학이 틀렸다면 수학이 들어간 모든 지식의 기반이 붕괴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붕괴할 법한데 사과는 잘 떨어지고 인공위성은 잘 떠있으며 지구도 멀쩡히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근간이 되는 법칙을 단 하나라도 수정하고 싶다면 수정된 법칙들에 근거하여 떨어지는 사과, 떨어지지 않는 인공위성,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현재의 우주를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 되는 게 될 수도 있는 것이 과학이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도 과학입니다. 바로 이것이 합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 의심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의심,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의심,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위한 나 자신을 향한 의심까지 달리 표현하자면 불신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는 건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넌 신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런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신을 정의하고 해석하기 위한 내면의 도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독적으로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테라젠들을 위한 종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지한 부분, 아직 메꿔지지 않은 지식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최대한 전지전능에 가까운 존재에 대해 추론해봅시다. 오웨이 영상 1편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우선 초급자용인 1편부터 보고 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미 아카일렉트를 신처럼 여기는 모도소 폰트들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웨이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에 대한 해석, 신에 대한 정의 역시 하나로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원문에서조차 모호하게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해석을 붙이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도움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우이 작가님입니다. 미우이 작가님은 오웨이 공식 문서에 기여한 작가님들 중 한 분이고요. 감사하게도 저번 영상 업로드 직후에 바로 연락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에 대한 나머지 소개는 영상 말미에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주제는 하드 SF 세계관인 오리온 싸움 유니버스 프로젝트, 줄여서 OA의 종교관입니다.
아니면 테라젠들의 우주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신은 빅뱅 직후 초기의 우주에 잠깐 존재했다. 따라서 신은 최초에 있었을 것이다. 아니다. 신은 머나먼 미래 우주의 진화가 최종 단계에 수렴했을 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신은 최후에 있을 것이다. 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축에 있어 어느 시점에 있느냐를 논할 때 대립되는 두 개의 사상이 있습니다. 신은 최초에 있었을 것이다. 알파시즘. 신은 최후에 있을 것이다. 오메기즘. 알파시즘은 태초를 논하는 고전적인 신의 개념과 과학적 가설인 범종설이 섞인 느낌이고, 오메기즘은 오메가 포인트 이론과 특이점주의가 섞인 느낌이죠. 고전적 신의 개념, 범종설, 오메가 포인트 이론, 특이점주의. 벌써 난해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드 SF를 여러분께 그대로 대접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 소화해서 먹기 좋은 형태로 가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시즘과 오메기즘을 각각 알파주의와 오메가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알파주의자들은 빅뱅 직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우주 최초의 문명인 알파 문명 혹은 실체와 의식을 가진 어떤 존재, 알파라는 지성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알파 포인트 신학이라고 합니다. 알파주의를 가진 알파주의자들이 믿는 알파 포인트 신학이죠. 빅뱅 직후 불투명하고 좁은 우주에는 우주의 모든 에너지, 질량, 정보가 밀집되어 있어 어떤 의식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잠시 동안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좁은 우주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문명 혹은 다수의 존재 혹은 단일 개체가 출현했었다는 초기 우주의 가설이자 믿음입니다. 우주 전체가 골디락스 존처럼 따뜻했던 극초기의 작은 우주에서 유기체들이 범람했고, 시간이 흘러 그 생명의 씨앗들이 우주 전체에 퍼졌다. 이것이 범종설입니다. 알파 포인트 신학도 범종설이랑 비슷한 겁니다. 미치도록 넓은 우주 전체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시간대는 우주 자체가 좁았던 극초기밖에 없다는 거죠. 우주 전체의 에너지, 질량, 정보에 접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극초기의 우주라면 그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때 우주의 긴 나이를 통틀어서 극초기의 그 짧은 순간에만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그러한 존재가 출현했던 극초기의 시간적 지점을 알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가 비좁고 불투명했던 짧은 시간대를 통틀어서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흘러 우주가 넓어지고 투명해지면서 극초기의 존재는 우주의 에너지, 질량, 정보를 천연의 상태로 사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난 뒤에도 우주의 자신들과 같은 생명체, 지성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우주의 법칙들을 수학적으로 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그래머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앞서 변수 초기화를 하는 것처럼요. 증가하는 엔트로피에 맞서 은하와 천체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 질량이 가지는 중력 상수를 조정하고, 원소 생성에 필요한 조건과 핵자 사이의 결합력인 핵력의 수치 같은 것까지 변경하여 지금의 물리화학적 시스템을 의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주 전체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우주의 근간이 되는 법칙까지 수정할 수 있는 존재, 그 정도의 존재라면 거의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의 근간이 되는 법칙을 인플레이션 시대의 어떤 존재가 조정하여 현재의 우주를 만들었다는 건 그 존재가 곧 신이었다는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법칙까지 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죠. 일단 알파 포인트 신학을 따르는 알파주의자들은 알파 포인트에 출현하여 인플레이션 시대의 우주 전역을 다스리던 지성체가 있었다는 믿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을 조정했다는 부분에서 알파주의자들 사이에 교파가 갈렸습니다. 하나는 비개입주의자입니다. 비개입주의자들은 우주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며 우주의 법칙에 있어 지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극초기에 매우 진보한 알파 혹은 알파 문명이 있었지만 그들이 우주의 법칙까지 조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우주 만물의 법칙은 누군가의 지적인 개입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거니까요. 다른 하나는 개입주의자입니다. 이들은 반대로 알파나 알파 문명의 지적인 개입이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주의 법칙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개입주의자들은 모든 지적인 존재들이 반드시 이전의 지적인 존재들에 의해 변형되었거나 창조되었다는 믿음, 프로제니즘, 의역하자면 선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증강을 통해 지능이 향상된 프로볼브나 백 같은 테라젠들이 많죠. 모도소폰트, 트랜사피엔트, 아카일렉트도 지적인 개입으로 지능이 증강된 존재들이고요. 그런 지성체들은 모두 이전에 있던 지성체로부터 변형되거나 창조된 거죠. 당장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향상된 것도 이전에 있던 존재들이 만들어낸 교육, 도구, 지식, 그리고 지적인 개입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이 있던 덕분이고요. 호모사피엔스가 똑똑해져야만 유리할 수 있는 진화합이라는 시스템이 있던 덕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타고 올라가다 보면 태초에 어떤 지적인 존재가 우주 전체에 지적인 개입을 했다는 거고, 결국 우주의 모든 지성체들은 태초의 지성체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선조주의
우선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성체가 진화할 수 있는 오늘날의 우주, 생명체가 출현하여 지성체로 진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알파나 알파 문명이 우주의 법칙에 지적인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었다. 신이 개입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 전부 신의 뜻이다. 모든 것이 신의 작품이다. 얼핏 들어보자니 21세기 현대인인 여러분한텐 개입주의자들의 주장이 조금 더 익숙하게 들리시죠? 그래서 개입주의자들은 몇몇 유신론적 종파와 관계가 좋습니다. 태초에 신이 있었고 그 신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정했다는 개입주의적 부분, 그리고 모든 지성체들이 반드시 이전의 지성체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선조주의적 부분에서 알파포인트 신학의 개입주의자들은 기존의 유신론적 종교가 가진 우주관에서 교집합을 발견한 겁니다. 그 중에 특히나 구지구에서 기원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은 알파포인트 신학의 개입주의자들과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개입주의자들은 그들과 동맹을 맺고 다양한 종파를 새로이 형성하기도 했죠. 그렇게 오랜 시간 종교들이 갈라지고 합쳐지고 수정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알파주의자들의 세부적인 교파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는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 알파주의지만 선조주의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인플레이션 시대의 생명체 발생이나 의식의 형성이 여러 번 일어나서 다수의 알파 문명을 형성했다는 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알파 문명 혹은 단 하나의 알파 개체가 형성됐다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알파주의자들은 여전히 알파 개체가 살아있으며 우주의 모든 지성체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알파주의자들은 개입주의자나 비개입주의자 구분 없이 알파 포인트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대에 존재했던 지성체들의 흔적을 논하기도 합니다. 테라젠보다 훨씬 앞서 존재했던 고대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137억 년 전의 빅뱅 이후 38만 년이 흐른 뒤 우주는 투명해졌고 1억 년이 더 흐른 뒤에는 최초의 별이 탄생했습니다. 46억 년 전에는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었고 테라젠의 원조인 인류는 우주의 시기상으로 굉장히 일찍 출현한 선조 같은 종족입니다. 그리고 인류보다 앞서 출현한 종족들도 적지만 있었죠. 몇몇 세계에서 유사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 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마도 최소한 20억 년 전에 대규모의 성간 문명을 이룩한 이름 없는 종족 HIE236PPE가 우리 은하 전역에서 여러 행성에 방문하여 생명체를 이주시키는 생태계 이식을 통한 테라포밍을 시도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HIE236PPE가 성간 여행을 하는 지적인 집단, 즉 성간 문명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성간 여행이 가능했던 성간 여행종이었는지에 대해선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초기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고대의 문명 중 하나입니다. 초기의 우주는 공간이 작고 골디락스 존이 많으며 에너지, 물질, 정보를 획득하기 유리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별들의 죽음이 충분히 누적되지 않아서 생명체와 문명의 재료가 되는 원소가 부족하고 거대한 별들이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있던 탓에 천체 활동이나 별들의 죽음으로 인한 고에너지 입자가 지금보다 더 위험했을 겁니다. 거대한 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들의 평균적인 수명도 지금보다 짧았을 거고요. 그만큼 빠르게 팽창한 별들이 제공하는 골디락스 존도 빠르게 후퇴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과거에 존재했던 종족은 쉽게 발생했을지언정 안정적으로 진화하고 문명까지 만들기엔 불리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꾸준히 멸종을 회피하진 못해서 대부분이 오늘날까진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테라젠 영역에서 발견되는 제노소폰트들은 매우 극소수이며 그들의 역사도 대체로 길진 않습니다. 테라젠보다 긴 역사를 가진 제노소폰트는 손에 꼽힐 정도죠. 그럼에도 테라젠보다 훨씬 일찍이 진보한 기술을 손에 넣은 고대의 종족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알파주의자들은 진보한 고대의 존재들이 남긴 유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항성 GIA 348-544-3344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유물인데요. 그것은 지름 약 1.2m의 구체였습니다. 구체는 갈색 외성을 따라 공전하고 있었죠. 테라젠들은 이런 유물을 남긴 종족을 기록보관자, 아키비스트라고 부릅니다. 아키비스트는 이러한 유물을 굉장히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견된 유물들은 대부분 갈색 외성과 가스 행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갈색 외성과 가스 행성의 장점이라면 시간이 흘러도 팽창하지 않고 자신의 궤도에 있는 것을 파괴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중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아키비스트의 유물들은 오직 두 종류만 있습니다. 하나는 레서 아카이브, 작은 기록보관소, 다른 하나는 그레이터 아카이브, 큰 기록보관소입니다. 레서 아카이브는 지름이 약 1.2m, 그레이터 아카이브는 지름이 약 1.6m로 서로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이 구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물리적 구조와 재료까지 동일합니다. 아키비스트의 유물, 기록보관소의 가장 바깥층은 매우 튼튼하고 유연한 구조인 탄소동소체, 다이아몬도이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운석
운석 충돌로 인한 손상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오랫동안 존재했던 만큼 미세 운석으로 인해 생긴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마치 매우 단단하지만 오랫동안 풍화된 바위의 표면처럼 말이죠. 다이아몬도이드 층 아래쪽에는 기계 위상물질로 된 또 하나의 층이 있고 그보다 더 안쪽으로는 마그메터라는 매우 작은 원자핵으로 구성된 밀도 높은 물질들이 양자밀도 정보 저장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록 보관소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에 한해서 동일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양자밀도 정보 저장 시스템에 물리학적 한계까지 압축된 정보량이 너무나 방대해서 기록 보관소에 담긴 데이터를 전부 복호화하는 건 아직 어렵습니다. 연구자들은 기록 보관소에 담긴 일부 정보에 대해 번역을 시도했는데요. 정보 속에서 유의미한 규칙성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번역할 수 없었던 거죠. 기록 보관소에 담긴 게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메시지라면 언어로서 정보의 규칙성이 있어야 하는데 무작위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록 보관소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키비스트의 예술품 혹은 공양을 위한 재물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정보 저장을 목적으로 만든 건지 어떤 예술이나 주술적 행위를 목적으로 만든 건지는 아직 모릅니다. 연구자들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앞으로도 복호화를 계속할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기계 위상물질과 마그메터 같은 소재는 모도소 폰트들도 일부 복제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최초로 개발하여 생산하기 위해선 모도소 폰트의 수준으로 안됩니다. 제3 특이점을 넘은 아카일렉트 바로 아래쪽 트랜사피엔트 이상의 기술과 지성이 필요하죠. 따라서 기록 보관소에 이 정도의 소재 공학이 적용됐다는 건 아키비스트가 매우 진보한 종족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거죠. 기록 보관소에는 오랜 시간 미세 운석으로 인해 풍화된 표면이 있고 이를 통해 추정된 기록 보관소의 제작 시기는 약 14억 5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테라젠 트랜사피엔트가 출현한 건 불과 만년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키비스트의 유물들은 우리은하 테라젠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 10억 개의 기록 보관소가 더 발견되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파주의자들은 이런 아키비스트의 기록 보관소가 알파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개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테라젠은 고작 만년 만에 아마도 최대 14,000광년까지 영역을 확장했으며 지금도 상대론적 속도 아광속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무려 14억 5천만 년 전에 기계 위상물질과 마그메터를 다루던 아키비스트들은 왜 유물만 잔뜩 남기고 사라졌냐는 거죠. 그들이 멀쩡히 있었다면 테라젠 스피어가 아니라 아키비스트 스피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키비스트들이 왜 사라졌느냐에 대해선 원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테라젠이 관측할 수 없는 다른 세계로 간 걸까요? 아니면 자이나 타이로 소멸해버린 걸까요? 혹시 기록 보관소 안에 암호화된 문명을 만들어둔 건 아닐까요? 상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알파주의자들이 극초기 알파의 존재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로는 파게이트가 있습니다. 파게이트는 외부 볼륨에 있으며 수천 년 동안 블랙홀로 오인되었지만 8,000개의 성간 망원경이 형성한 네트워크인 아르거스 배열을 통해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파게이트는 블랙홀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웜홀이었습니다. 여전히 근처 문명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수수께끼의 웜홀인데요. 약 400년 전부터 탐사선이 접근하여 파게이트의 양쪽 구멍은 일단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파게이트의 먼 구멍은 아무것도 없는 은하간 공간으로 열려 있었죠. 그래서 파게이트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한 용도라거나 운송 및 통신을 위한 용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목적을 알 수 없는 웜홀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파게이트 내부에는 웜홀을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인프라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보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게이트가 인플레이션 시대의 극도로 높은 에너지로 인해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혹은 파게이트가 아주 오래전 인위적으로 안정화되어 오늘날까지 웜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때는 쓸만한 웜홀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우주가 팽창하고 천체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공간으로 열려있다는 거죠. 알파주의자들은 후자의 추측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파게이트 역시 인플레이션 시대에 알파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알파주의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극초기에 짧은 순간 존재했던 지성체는 존재 유무를 논할 의미가 없다는 이유, 그리고 결코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파주의와 반대되는 것은 오메가주의입니다. 오메가주의를 믿는 오메가주의자들의 오메가 포인트 신학이죠. 알파주의가 극초기에 자연적인 신을 주장한다면 오메가주의는 최후의 인공적인 신을 주장합니다. 엔트로피로 인해 모든 것이 차갑게 얼어붙어 전 우주가 연력학적 죽음을 맞이하는 빅프리즈, 혹은 우주 전체를 팽창하게 하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 전체의 질량이 가지는 중력에 비해 약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수축하여 다시금 빅뱅을 일으킨다는 빅크런치, 이렇게 우주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메가
오메가주의자들은 빅크런치 가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차갑게 영원히 얼어붙는 연력학적 죽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돌아가는 파괴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주의자들은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완벽함과 완성의 특이점을 향해 무한히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란 최초의 알파가 탄생하는 시점인 알파 포인트처럼 오메가라는 신과 같은 존재가 탄생하는 최후의 시점을 뜻합니다. 오메가주의자들은 자연적, 기술적, 우주적 진화, 그리고 우주의 일부나 우주의 모든 지성체와 그 문명들이 전부 신과 구별할 수 없는 초월적인 단일 존재, 오메가로 합쳐지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종말론적이고 일신론적이죠. 종말을 앞둔 최후에 나타나게 될 신은 오직 하나의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메가가 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밑바탕이 깔려 있죠. 그러나 이들도 알파주의의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처럼 같은 오메가 포인트 신학임에도 신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이 달라서 주장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오메가주의자들이라고 해도 오메가의 형태, 행동, 사고, 본질에 대해선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오메가주의자들도 알파주의자들처럼 오메가 포인트 신학이라는 같은 뿌리임에도 오메가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이 달라서 오늘날에는 다수의 교파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오메가주의로부터 파생된 종교관 대표적인 것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소메기즘, 정형주의입니다. 이들은 오메가의 본질과 형태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오메가는 오메가가 아닌 지성체들이 본질과 형태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 감히 우리의 수준으로 신의 형태, 행동, 사고,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아카일렉트의 심상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알 수 없다. 그것이 지금 정의할 수 있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우주의 모든 법칙과 정보가 지성적으로 도출되는 순간이 왔을 때, 다시 말해 전지하게 되는 순간, 그러한 오메가 포인트가 와야만 비로소 오메가를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정형주의자들은 믿습니다. 마치 과학적 회의주의와 불가지론 사상을 오해의 세계관 속에서 합친 것 같네요. 두 번째는 페러메기즘, 상자성주의입니다. 오메가는 컴퓨팅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컴퓨팅 능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우주적 규모의 컴퓨팅 능력이 곧 기술적인 진보이자 오메가 포인트를 향한 영적인 진행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분산 지능을 갖춘 초월적인 연산 능력을 자랑하는 아카일렉트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만 된 것이 아니고 모도소폰트나 트랜사피엔트들에 비해 영적으로도 더 진행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현대인 관점으로는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는 게 기술의 진보임과 동시에 오메가 포인트를 향한 영적인 진행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상자성주의는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특이점주의와 신자의 영적 초월을 장려하는 힌두교의 모크샤, 불교의 열반을 섞은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옴니메기즘, 전능주의 혹은 합승주의입니다. 전지한 것, 모든 지식을 뜻하는 옴니사이언스가 어원인지 각각의 이야기가 한 세계관에서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옴니버스가 어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들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주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우주들이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진화함에 따라 각각의 다양한 오메가들이 궁극적 오메가를 형성하여 단일 존재가 된다고 믿습니다. 복수로 존재할지도 모르는 오메가보다 더 진행된 하나의 궁극적 오메가를 주장하는 것이죠. 다신론, 일신론, 평행우주론을 다 합친 것 같네요. 네 번째는 테크노메기즘, 기술주의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술적 진보와 지능의 증강을 반복하는 최종 상태에 이를 것이며 이를 통해 달성한 오메가는 엔트로피가 제로인 우주를 형성하거나 시공간의 진행을 역전시켜 우리에게 친화적인 무한한 우주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시뮬레이션 우주, 매트릭스 세계가 아니라 진짜 우주를 창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말 없이 영원히 살기 좋은 우주를 말이죠. 그래서 기술주의는 창조론과 다중우주론을 섞은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크로노메기즘, 시간장치주의입니다. 기술주의자들은 엔트로피 제로를 추구하지만 시간장치주의자들은 진정한 음수의 엔트로피를 창조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우주의 초기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일부 극단적인 시간장치주의자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로부터 질량을 빌려서 티플러 시간여행 장치를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티플러 원통이라는 실제로 있는 이론에서 유래한 건데요. 한 줄 요약해서 티플러 원통은 음의 에너지가 있다면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매우 긴 원통을 통해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음의 에너지나 무한한 길이의 원통 같은 변수를 집어넣고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시간장치주의자들은 음의 에너지를 써서 음수의 엔트로피도 만들고 티플러 시간여행 장치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다면 상대성 이론을 위배한다는 문제와 타임 패러독스 문제가 있고 전제 조건인 음의 에너지에 대해서도 연력학 제2법칙,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등 너무나 많은 근간 같은 중대한 법칙들을 부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장치주의자들은 음수의 엔트로피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해놓고는 그것이 가능한 우주의 기존 법칙들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해
대해선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시간장치주의자들의 주장은 테라젠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론 다른 오메가주의자들이 선녀처럼 느껴지네요. 오메가 포인트 신학에는 방금 소개해드린 5개의 종교관 말고도 다양하게 분열되고 다른 종파와 혼합된 새로운 종파 그리고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 신학도 커다란 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 포인트란 실제로 있는 이론입니다.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라고 하죠. 오늘날 특이점주의의 선구적 개념, 즉 특이점주의보다 시대적으로 앞서 생긴 이론입니다. AI의 기하급수적 진보에 초점을 맞춘 특이점주의보다 더 우주론적이고 신학적인 접근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설득력이 불충분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OA에서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설득력을 잃고 잊혀진 구지구의 이론이었으나 트랜사피엔트부터 최초의 아카일렉트 같은 극도로 진보한 AI들이 등장하여 마법 같은 기술을 선보이자 시대적 변화로 다시 주목받게 된 이론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것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아니라 오메가 포인트 신학이라는 종교적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이유는 역시나 대다수의 테라젠들이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합리적이진 않았기 때문이겠죠. 알파 포인트 신학이 증명도 관측도 불가능하다는 가장 큰 한계점을 안고 있는 탓에 종교적 믿음으로 설명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메가 포인트 신학에도 여러 한계점이 있습니다. 테라젠과 제노소폰트를 포함하여 수많은 지성체들이 오메가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며 오메가주의자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는 빅크런치가 아니라 무한히 팽창하는 빅프리즈 시나리오로 갈 것이 유력하며 양자역학에서의 불확정성 원리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점, 우주의 최후라는 시점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불명확하며 무한한 지능의 증강이나 기술의 진보 역시도 과장이 크다는 점, 우주의 존재들이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오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아카일렉트처럼 서로 병렬로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여러가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주의는 알파주의와 달리 유신론적 종교와도 사이가 좋지 않죠. 기존 유신론적 종교에서의 신은 최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며 우주 바깥, 법칙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메가는 우리의 지적인 개입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메가주의자들은 기존의 유신론적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합리주의적 비판과 신앙주의적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알파주의자들은 태초의 신, 반대로 오메가주의자들은 최후의 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오메가주의와 알파주의만으로는 OA의 다양한 종교관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지구에서부터 기원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상당수가 합쳐지거나 완전히 힘을 잃어 다른 종교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테라젠 영역에는 정말 많은 세계와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종교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힘들고 흥미로운 종교 몇 가지만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기원한 이슬람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이슬람 단체인 스텔라 움마는 테라젠 영역에서의 삶에 적응한 형태입니다. 개혁주의적인 면과 근본주의적인 면이 혼재하고 있죠. 예를 들어 스텔라 움마에서 AI를 신으로 여기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AI는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서 언급된 감시자이자 인간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AI는 비록 영혼이 없지만 구원을 통하여 알라로부터 영혼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AI를 숭배하고 있는 걸 스텔라 움마는 내심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상 숭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평화적인 설득을 통한 개종이라고 믿습니다. 불교의 경우엔 프랙탈리즘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랙탈리즘은 인류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진 신진대사가 매우 느린 느긋한 고대의 제노소폰트, 무흐라는 종족의 신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흐는 여러 개의 다차원적인 우주가 있으며 양자 수준의 작은 효과나 중력 같은 힘을 통해 여러 개의 우주가 상호작용한다고 믿었습니다. 프랙탈 우주론은 아니고 초끈이론, 브레인 우주론 같습니다. 1차원의 진동하는 끈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끈의 진동 방식에 따라 입자와 힘이 달라지고 모든 입자와 힘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여러 개의 차원이 존재한다. 이게 초끈이론이고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차원보다 더 고차원의 시공간이 있으며 우리의 우주는 이 고차원의 시공간에 붙어있는 거대한 막의 일부다. 이게 초끈이론의 확장판인 브레인 우주론입니다. 그냥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기 위해 수학적 가능성이 있는 우주 모델을 제시한 게 초끈이론과 브레인 우주론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랙탈 우주론은 우주 거대 구조, 작은 원자, 뉴런 등이 자기 유사성을 가지므로 우주는 본질적으로 자기 유사성을 가진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프랙탈 우주론은 현대 과학계의 주류 이론과 상충되어 설득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우주 거대 구조가 일관되게 자기 유사성을 보여주진 않는다는 관측 자료도 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보가 과포화된 오늘날 일부 미디어에서 유사과학으로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자원을 쓴다면 물질,
물질, 에너지, 정보 교환에 있어 프랙탈 형태가 가장 효율적으로 균일하게 동일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식물의 뿌리와 가지, 번개의 모양, 결정구조, 우리의 뉴런, 그리고 일부 스케일에서의 우주 구조가 그런 모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모양이 된 원인은 무시하고 그저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뇌 속에 우주가 있다거나 이 우주가 거대한 생명체의 몸이라고 하는 건 궤변입니다. 프랙탈 우주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랙탈리즘은 기존의 프랙탈 우주론, 브레인 우주론, 그리고 무한 재기적 우주론이라는 오해의 새로운 우주론이 합쳐지면서 발전한 사상입니다. 무한 재기적 우주론은 설명이 없는데 아마 업보나 윤회 사상을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프랙탈리즘은 플랑크 길이의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우주의 기본 차원보다 높은 고차원적 영역, 다시 말해 영적인 우주까지도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작은 신들은 큰 단위의 신들에게 영향을 주며 큰 단위의 신들은 작은 단위의 신들을 지배합니다. 그리하여 신들이 만물에 존재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종교관이죠. 불교처럼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영적 영역과 연결하려는 부분에서 비슷한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쿨트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건강한 종교입니다. 마이쿨트라의 교리는 자기개발과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면의 신을 키워가는 신성한 과정이라고 여기는 거죠. 한마디로 마이쿨트라는 자조론 같은 겁니다. 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지며 근면과 성실을 통해 성공과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자조론인데 여기에 신앙을 한 스푼 얹은 거죠. 내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 내면의 신을 키워가는 신성한 행위인 겁니다. 마이쿨트라의 사제와 상담사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완벽한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가진 내면의 신을 존중해주고 신자들이 스스로 발전하여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이쿨트라의 교리입니다.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정말 건강한 신앙이죠. 나의 시간, 노력, 돈,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나 자신에게 바치라는 거니까요. 이거보다 더 밝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소픽 연맹의 소피즘입니다. 소피즘은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가지 종교를 포함하여 수많은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비주의적 개념과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발전한 사상이자 철학입니다. 소피즘은 우주관이나 신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해석을 존중함과 동시에 특정한 교리나 비과학적인 미신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적 초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소피즘 안에는 수십억의 수도원과 수백만 개의 서로 다른 종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소피즘은 실용적인 영적 초월을 갈망하던 테라젠들에게 엄청난 호소력을 발휘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게 다른 소비자들한테 매우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은 소피즘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신자들의 성향, 환경, 문화에 따라 종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피즘은 제법 덩치가 커졌음에도 전혀 권위적이지 않고 중앙 집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피즘의 신자들이 많은 소픽 연맹 내부에서도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소피즘의 신자라는 게 티가 나질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며 팽창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소피즘이 단단히 자리잡은 소픽 연맹은 축복받은 자라고 불리는 아카일렉트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소픽 연맹의 구성원들은 이 아카일렉트를 대주교, 부처, 신, 자비로운 자, 가장 현명한 자 등 자유롭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소픽 연맹은 방대한 세계의 수백만 개의 종파들이 공존하면서도 소피즘이라는 공통된 사상 아래에서 극단주의나 근본주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어두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셔니즘은 종교적, 철학적 사상의 일종이며 지나치게 많은 모도소폰트들을 설득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뮬레이셔니즘은 이 현실이 가짜이며 모든 게 시뮬레이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시뮬레이셔니즘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죠. 기술의 진보로 인해 테라젠들은 나노스케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대중이 나노스케일의 기술 기반을 접하기도 쉬워져서 미시 세계에서의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미지를 경험하고 이것이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죠. 미시 세계의 버그 같은 현상을 일반 대중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된 세상이니까요. 또 어떤 경우엔 나노스케일에서의 재앙이 발생하기도 했고 어떤 트랜사피엔트가 모도소폰트를 시뮬레이션 세계에 가둬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발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것이 주로 모도소폰트 같은 인식 단계가 낮은 평범한 대중들에게 확산되어 지나친 의심, 확신, 그리고 종교적 공포 마케팅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셔니즘 확산에 대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논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컬트라는 종교는 시빌이라는 아카일렉트의 오라클 머신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스터리 컬트는 처음에 적당히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나름 평화적으로 팽창하는가 싶었습니다. 예지력이 있는 신의 기계가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었죠. 그러나 미스터리 컬트는 지나친 영향력과 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점차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죠. 결국 미스터리 컬트는 오라클 전쟁을 일으키는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아카일렉트
아카일렉트, 방대한 테라젠 영역과 대체로 정상적인 문명이 무수히 존재하는 이 세계관에서 무장한 광신도들이 승리하기란 힘든 법이죠. 미스터리 컬트에 대항하는 연합이 결성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 킬러스타나 자동 전쟁 함대 같은 SF 뽕차는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스터리 컬트는 오라클 전쟁에서 패배한 뒤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건 오라클 전쟁의 승자인 연합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라 오라클 전쟁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선 말이 많습니다. 이건 다음에 OA의 전쟁사를 주제로 다룰 때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카일렉트를 어떠한 형태로 숭배하는 세계들이 많은데요. 아카일렉트나 트랜사피엔트를 숭배하는 걸 아카이테올로지라고 합니다. 아카이테올로지는 테라젠 세계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이죠. 광위의 군주라는 아카일렉트를 모든 일신론적 종교에서의 신이자 신의 물리적 구현이라고 믿는 솔라리즘, 케테르라는 아카일렉트의 통치를 받으며 신도들의 초월을 목표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케테리즘, 영원한 심판자라는 아카일렉트의 통치를 받으며 생명, 질서, 에너지,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연력학적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교리를 가진 네겐트로피 연합, 지구를 관리하는 아카일렉트인 가이아로부터 비롯된 이념을 따르며 연약한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행성을 기술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케어테이커가 트랜사피엔트인 히버트의 조회를 숭배하는 조에이픽 바이오폴리티라는 성간 제국에서 여러 트랜사피엔트의 아바타 형태이자 인간, 곤충, 플랑크톤, 아메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동시에 시민의 형태이기도 한 다형성 생물 나노 유기체 혹은 나노 생물학적 미세 거대체인 조에아의 교리, 모든 생명은 신성하다는 뜻 아래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보호하며 우주 곳곳에 퍼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에티시즘, 프랙탈리즘보다 더 어렵네 이거. 이 밖에도 다양한 종교와 사상들이 테라젠 영역에 혼재하고 있으며 제가 언급한 내용은 OA 문서상으로도 극히 아주 작은 일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신적인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테라젠 영역의 어딘가에 어떤 초월적 존재가 수집선을 보내서 가장 사악한 소폰트들을 포획한 후 그들을 살아있는 살덩이로 이루어진 행성으로 데려가 영원히 고문한다는 괴담이죠. 만년 후 기술이 꾸준히 진보된 OA 세계관에서는 삶의 질이 천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지옥 또한 어딘가에 구현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번 OA 영상 이후로 많은 분들이 다음 OA 영상을 꾸준히 요청해 주셨습니다. 하드 SF가 심지어 대부분이 글자인 설정집이 SCP나 백룸처럼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것도 아닌데 도파민 가득한 유튜브 세계에서 이 정도의 조회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곤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숙련자용으로 종교관이라는 딥한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확실히 저번 영상보다 더 하드한 것 같습니다. 정보량이 많죠. 생각해야 할 것도 저번보다 많아졌고요. 혹시 이렇게 더 딥하게 가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도전도 겸해서 제작을 해봤고요. 이번 영상 반응을 통해 향후 OA 영상들의 정보의 밀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문에 답변해주시고 일부 아이디어까지 제공해주신 미우이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세기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항해하고 있는 보이저 1호, 그 보이저 1호의 내용을 다시 해석한 테라젠들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 악명 높은 제노소폰트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야기, 문명이 사라진 후 방치된 자동방어 시스템이 오락적인 목적으로 재활용된 어느 갈색외성의 이야기 등 미우이 작가님은 몇몇 문서를 직접 작성하시고 다른 문서의 내용에도 기여하거나 이미지를 제공하신 분입니다. 익스플로링 더 오리온 싸움 유니버스 프로젝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작가님께 질문을 한 번만 드리고 바로 녹음을 시작해버려서 제작 도중에 또 자문을 받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번 영상에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작가님의 자문이 소홀했던 게 아니라 제가 틀린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부터는 더 긴밀하게 소통하여 정확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